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서 내년을 한일 관계의 원년으로 삼자며 한중일 원자력 안전협의체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을 향해서는 생활 공동체 건설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평창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과 남북 공동 문화유산 개발, 또 광복 70주년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 또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와 함께 대통령 축사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대일 대북과 관련해서 중대 제안들이 많았는데요. 자, 먼저 이번 대통령의 축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원자력 안전협의체라는 게 얼핏 들으면은 뭐 이게 원전 사고 같은 것도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얘기로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거는 사실 핵에 관한 문제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우리 정 박사님도 계시지만 북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에 있어서의 핵에 있어서의 그 자원을 관리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국내 문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좀 안 했죠. 근데 대부분 경제 문제, 국내는 거기에 할애를 했고, 물론 군 문제는 딱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일단은 국내 정치적인 문제는 좀 빠르게 여야가 타협을 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많은 해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전반적으로 북일 일본하고 관계라든가 우리 또 남북 관계라든가 여기에서 협력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극적으로 해서 남북한 관계의 어떤 물꼬를 튼다든가 또 지금 상당히 정체 상태에 있는 또 한일 관계 이것을 또 문을 연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보였다. 이것이 좀 특징으로 받아볼 수 있겠네요. 네, 뭐 구체적으로 대일 대북 관계로 하나씩 지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일 관계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해왔고 특히 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 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며 내년에 한일 수교 50주년도 양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내년이 양국 국민들 간의 우위를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통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합니다. 저는 EU가 석탄, 철강 분야의 협력을 통해 다자 협력을 이루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만들었듯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네, 원자력 안전 협의체 건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핵 문제까지로 이제 좀 넓혀서 봐야 된다고요? 거기에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몬탄 유니온이라 그래가지고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기 전에 외무장관이 슈만이 이제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만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이 슈만 플랜이 결국 따지고 보면 뭐냐면 석탄 철강이 그때 당시에 2번씩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에 있어서의 전쟁 자원을 묶어놓고 관리해보겠다라는 취지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간에 있어서의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것은 실제로 독일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는 의미, 이게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일본이 자꾸 우경화 움직임을 갖고 있고 북한의 핵을 빌미로 해서 또 일본에 있어서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골치가 아파지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 원자력 안전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은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플루토늄 이런 것들을 삼국이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쪽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EU 전에 사실 EG라고 얘기하죠. 유럽 그 ECC, 유럽 경제공동체 만든 게 훨씬 전에 나타났던 석탄 철강 공동체. 양국이 서로가 견제하는데 석탄 철강 가지고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것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 신율 교수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소위 그 석탄 그 철강 공동체 그것에 하나 더 나아가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소위 EU에 있어서 그 원자력 공동체를 사실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작년에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그 EU를 연구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의한 바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도 이 원자력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 핵의 어떤 소위 비평화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그것도 억제를 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원자력이나 평화적 연구, 평화적의 이용 이것을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앞으로 EU의 안정적인 그런 그 핵 관리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어떤 그런 불신뢰에서 신뢰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위 그 동북아에 있어서도 지금 그 대통령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은 핵의 안전 공동체, 소위 핵의 안전 이런 측면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북한의 그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는 북한이 소위 이것을 무기라든가 이런 평화적인 수단으로 나가는 것을 억제하면서 그럼 억제하는 대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냐? 북한의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또 보완을 해줄 수 있는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북한에 대해서 그 경수로를 사실 지어주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경수로든 뭐든 이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에너지를 또 보완해주는 그런 이득이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이번에 나온 것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늦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대통령이 또 내년을 한일 관계의 원년으로 삼자라고 하면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도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대통령도. 간단하게 그만큼 안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론 아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는 않고 공무를 보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네. 공무를 보내는 거나 참배하는 거나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실제로 아시아의 협력과 평화를 얘기하고 우리가 화해를 얘기한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런 태도를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고이즈미 주니치로와 아베 신조를 비교했을 때 고이즈미 주니치로보다 아베가 훨씬 쉽게 얘기한다면 신념, 확신에 찬 극우주의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얘기를 했고 내년에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확신에 찬, 물론 이제 아베 정권이 그때까지 가는지는 일본 같은 경우에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베는 확신에 찬 극우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해도 상황이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그렇지만 아베의 어떤 정치적인 특성을 보나 그것을 이제 우리 신주루 교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변화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역시 일본 역시도 내부의 일본 내의 여러 가지 아베 정부에 대한 지나친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또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소위 고려하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러한 정부에서 극과 극에 달하는 그런 대치 상황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협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개념을 던지면서 이제 보다도 발전적으로 한일 관계가 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약간의 변화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또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의 제안 내용 먼저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작은 것부터 소통하며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작은 통로들이 모인다면 생활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협력의 시동을 위해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UN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통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 보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을 준비한다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입니다. 네, 자 대통령의 제안 내용 들으셨습니다. 평창에서 열리는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그 당사국 총회, 여기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는데, 생태 관련 행사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에 북한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얘기하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그걸 뭐 꼭 그 회의가 물론 중요한 회의지만 그 회의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비정치적 민간 분야에 있어서 교류를 활성화하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오이사 조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걸림돌로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이사 조치가 어떻게 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대통령이 내비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생활 공동체라는 것이 사실 민간 차원에 있어서 교류협력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전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강조를 한 거 보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 조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광복절 기념 문화 사업을 공동으로 남북한이 하죠. 이 얘기는 그 전에 문화를 하려면 많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남북 고위급 회담에 저희에게도 촉구를 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것들은 잘만 풀리면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정치와 비정치 분야를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좀 분리된 사회인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렇죠. 북한은 사실은 그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그 접근 방식은 상당히 그 정치적입니다. 네.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남북한 관계를 북한은 그 소위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 그리고 이것들 계급 투쟁이랄까 이런 측면에 보면서 이 우리 남한의 정부라든가 관계 당국 이것을 이제 소위 그 국제 제국주의 소위 미국과 결탁된 하나의 어떤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부정하면서 항상 이제 접근을 해가 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북한은 소위 6.15 공동선언 뭐 그 정신이라든가 그리고 7.4 공동선언 정신이라든가 뭐 등등 이것을 내세우면서 항상 우리끼리 정신을 사실 내세우고 있어요. 네. 우리끼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외세 배격이거든요. 그럼 외세 배격 중심으로 이래 하다 보면은 남북한 관계에서 그런 외세 배격이란 세력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그런 세력들을 모으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일전선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걸 중심으로 사실 접근하는 측면이 강해요. 이번에도 며칠 전에 북한이 그 소위 그 공개 성명을 내놓은 것 자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남북한에 있어서 실질적인 실용적인 어떤 그 교류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작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보다 더 발전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협력으로 가고 그리고 협력 자체가 앞으로는 통일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우리가 소위 그 정치적이 아니라 상당히 그 비정치적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얘기해 주신 마찬가지로 작은 것부터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작은 것 자체도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남북한이 비록 정치적으로 접근하나 서로가 수용 가능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뭔가 남북한에 사업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환경 협력과 관련된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이라든가 산림을 소위 공동으로 통제해 나가면서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신뢰를 찾게 된다면은 보다 더 큰 사업도 협력 사업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가 강하게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언뜻 듣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작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과거에 민간 협력의 사례나 모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로가 마련이 돼서 통로가 마련이 된다기보다 다시 뚫리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시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박광자 씨 사건으로 불거진 금강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재개는 저는 시간은 좀 더 걸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교류는 제가 볼 때에는 정부의 의지나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당장이라도 그거는 되고 있고 지금도 사실 조그만 부분은 되고 있었거든요. 의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되고 있었는데 이걸 확대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그 광복절 기념문화사업전 남북 정상회담도 그걸 매개체로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준비 같은 경우에 만일 북한이 원하기만 한다면 뭐 당장 9월이나 10월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제안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그 행태를 보면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사실 교황이 방한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방사포도 발사를 했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의 반응 어떻게 나올까요? 예, 그것이 바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남북한 관계 개선. 그게 바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지한다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일단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보내면은 뭐 교황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상당히 그 평화적인 이미지를 일단 구축하려고 노력하죠. 네. 참 그것에 기반해가지고 그럼 왜 방사포를 쏘느냐 하는 것은 비록 북한이 그런 식으로 그 평화적인 어떤 그런 그 제스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에 있어서 그런 반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은 한반도는 상당히 그 화역과 같이 이런 그 위험스럽다고 하는 것을 사실 인위적으로 부추긴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게 바로 방사포를 쏜다든가 여러 형태의 뭐 소위 북한 자기들은 이번에 그 전술적 로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술적 로켓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여기에 핵을 실어서 핵을 사실은 우리 남한에 한반도에 쓸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그 위협 인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중 정책 때문에 앞으로의 그 남북한 관계에 여러 가지 뭐 장밋빛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전혀 그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문화 공동체와 관련된 문화 협력과 관련된 뭐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것이 사실 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것을 이제 당국 차원에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아까 문화의 통로라든가 민생의 통로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통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보다 더 포괄적으로 사실은 동시에 다양하게 이것을 그 추진해 나간다면은 사실 그 북한은 겉으로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 접근하든 어떻든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오히려 해야 되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고 시간 문제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그 협력이라는 메시지 형태로 일단은 던졌을 때 북한이 과연 외면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은 사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제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뭐 개성공단에 와서 김대중 선생 전 대통령께서 뭐 서거 그날을 기념해서 뭔가 고탑을 정정하겠다 하는 것도 보면은 뭔가 물꼬를 적극적으로 열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북한의 반응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뭐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아시안 게임을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이 뭐 응원단하고 그 뭐죠?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물꼬로 해서 나름대로 이 남북 간에 있어서 이 비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교류를 응한다라는 제스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저는 그게 하나의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뭐냐면 지금 비정치적 부분 교류 중에 우리 정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비정치적이지만 정치성을 띈 부분이 바로 인권에 관한 문제, 특히 이산가족 문제거든요. 근데 이산가족 문제가 어떻게 북한이 응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향후 남북 관계에서 특히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생활공동체 비정치적 분야의 민간 교류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산가족 교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후반기에
또 한 번 이산가족 교류를 하고 내년 설에 이산가족 교류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한 정부도 그렇고 최소한도 비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 민간 분야 교류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첫째 아시안 게임이 어떻게 그게 잘 풀리느냐. 네. 두 번째는 우리 측이 아마 대한적 수사 측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어떻게 북한이 받아들이느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8.15 경축사에 있어서의 민간 교류 협력 부분의 활성화 부분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그 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죠. 아까 교수님께서 그 북한의 정치적인 부분과 비정치적인 부분이 전략적으로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예측 불가능한 국가다. 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북한이 이런 반응을 원하는 걸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북한은 사실은 국제적인 그 부정적인 여론이라든가 그런데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반응을 보다 더 그 활용하고 그것을 만약에 활용하지 못할 때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자기들은 기다리는 전략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러면서 그 같은 전략을 되풀이합니다. 되풀이함으로써 북한은 당연히 저런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자기들이 그 추구하는 목표 이것을 국제적으로 심으려고 하는 거죠. 그 네. 심으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위 한반도에 있어서 외세, 소위 미제국주의 그들이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미제국주의가 한반도에 없으면은 모든 것이 풀린다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사실 먹혀 들어갈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주한미군 철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남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적 수단을 활용을 해서 뭔가 남북한 관계에서 이니시아티브를 잡겠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제적 여론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그걸 활용한다. 이런 그 특성이 사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